그만 돌아가세요. 실은 내일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어머, 어째서 돌아가려는 거죠? 하고 고마코는 눈이 번쩍 뜨인 듯 얼굴을 들었다. 내가 계속 있어봤자 당신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 멍하니 시마무라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격한 어조로 그게 틀렸어요. 당신은 그게 틀렸다고요. 하고 애타는 표정으로 일어나 느닷없이 시마무라의 목에 매달려 몸부림치다가 당신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어요.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까요. 하고 중얼거리며 제풀에 넘어졌다. 광기마저 뛰고 몸이 불편한 것도 잊었다. 그러고 나선 따스하게 젖은 눈을 떠 내일은 정말로 돌아가세요. 라고 나지기 말한 뒤 머리카락을 주었다. 다음날 오후 3시 기차로 출발하기로 한 시마무라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이 고마코를 복도로 살짝 불러냈다. 그래요. 11시간 정도로 해두세요. 하는 고마코의 대답이 들렸다. 16, 17시간은 너무 길다고 주인이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계산서를 보니 아침 5시에 돌아간 것은 5시까지, 다음날 12시에 돌아간 것은 12시까지로 모두 시간이 계산되어 있었다. 고마코는 코트에 흰 머플러를 두르고 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게다레나무 열매절임, 버섯 통조림 따위 선물을 사면서 기차 시간을 기다렸으나 아직 20분이나 남아있었다. 역 앞 광장을 걸으며 사방이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을 둘러보았다. 고마코의 칠흑 같은 머리채는 그늘진 산골짜기의 쓸쓸함 때문에 도리어 초라하게 보였다. 멀리 강 하류의 산 중턱에 의외로 단 한 군데 엷은 햇살이 비친 곳이 있었다. 내가 온 뒤로 눈이 꽤 녹았군. 그래도 이틀이면 금방 6잔은 쌓여요. 계속 쏟아지면 저 전봇대 전등이 눈 속에 파묻혀버리죠. 당신 생각을 하며 걷다간 전깃줄에 목이 걸려 다치기 십상이에요. 그 정도로 쌓이나? 요 앞 마을 중학교에선 눈 온 아침에 기숙사 2층 창문에서 알몸으로 눈에 띄어든대요. 몸이 눈 속에 푹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영하듯 눈 속을 헤엄치며 돌아다닌대요. 보세요. 저기도 제설차가 있어요. 눈 구경하러 오고 싶지만 정월은 여관이 붐빌 테지. 기차는 눈 사태에 괜찮을까? 당신은 정말 풍족한가 보군요. 늘 그런 생활인가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보다가 어째서 수염은 안 기르는 거죠? 기를 생각이야. 하고 파르스름한 면도 자국을 매만졌다. 그리고 자신의 입가에 생긴 멋진 주름 하나가 부드러운 볼을 적당히 조여주고 있어 어쩌면 고마코도 여기에 매력을 느낀 건지 모른다고 짐작했다. 헌데 당신은 화장을 지우면 늘 방금 면도한 듯한 얼굴이야? 기분 나쁜 까마귀가 울고 있어요. 어디서 우는 걸까? 추워요. 고마코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두 팔로 가슴을 안았다. 대합실 난로를 좀 쬐을까? 그때 도로에서 정류장으로 꺾이는 넓은 길을 허둥대며 달려오는 요코의 눈바지가 보였다. 아, 고마짱! 유키오 씨가 고마짱! 하고 요코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피해 달아난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들듯 고마코의 어깨를 붙잡고 빨리 돌아가요. 상태가 이상해요. 어서. 고마코는 어깨의 아픔을 견디는 양 눈을 감더니 곧 안색이 변했는데 뜻밖에도 분명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손님을 배웅해야 하니까 난 돌아갈 수 없어. 시마무라가 놀라며 배웅 따윈 아무래도 좋아.
좋지 않아요. 당신이 언제 올지 또 알 수 없잖아요. 올게 온다고. 요코는 이런 대화에 전혀 아랑곳 없이 숨이 차서 방금 여관으로 전화했더니 여기라고 하기에 달려온 거야. 유키오 씨가 찾아. 하고 고마코를 잡아당기는데 고마코는 꾹 참고 있다가 갑자기 획 뿌리치며 싫어. 순간 두세 걸음 비틀거린 것은 고마코였다. 그리고 웩 하고 구역질을 했는데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가가 젖고 뺨에 소름이 돋았다. 요코는 멍하니 굳어진 채로 고마코를 응시했다. 그러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서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고 왠지 가면처럼 무척 단순해 보였다. 그런 표정으로 돌아보며 갑자기 시마무라의 손을 붙잡고 부탁이에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한결같이 높은 목소리로 매달렸다. 예, 돌려보내겠습니다. 시마무라는 큰 소리로 말했다. 빨리 돌아가, 바보 같긴. 당신이 무슨 참견이에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에게 말하며 손으로 요코를 시마무라에게서 밀쳐냈다. 시마무라가 역 앞의 자동차에 손짓을 하려는데 요코에게 꽉 잡혀있던 손끝이 저려왔다. 저 차로 지금 곧 돌려보낼 테니까 우선 당신은 먼저 가는 게 좋겠군요.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요, 빨리! 하고 말을 끝내자마자 뒤돌아 달려나가는 품이 거짓말처럼 싱거웠는데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어째서 저 처녀는 늘 저렇듯 진지한 모습일까 하는 엉뚱한 의문이 시마무라의 마음을 스쳤다. 요코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딘가 눈 덮인 산에서 당장이라도 메아리쳐 올 듯 시마무라의 귀에 남아있었다. 어딜 가세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가 자동차 운전수를 찾으러 가려는 것을 말리며 싫어요. 전 안 돌아가요. 문득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 육체적인 증오를 느꼈다. 당신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 아들은 지금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니까 찾으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돌아가. 평생 후회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이 숨이라도 끊어지면 어떡할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도쿄로 팔려갈 때 배웅해준 오직 한 사람 아니야. 가장 오래된 일기에 맨 먼저 써놓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하지 않는 법이 어딨나. 그 사람 목숨의 맨 마지막 장에 당신을 쓸어가는 거야. 싫어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건. 이 말이 차가운 박정함으로도 너무나 뜨거운 애정으로도 들리기에 시마무라는 망설였다. 일기 따윈 이제 쓸 수 없어요. 태워버릴 거야. 하고 고마코가 중얼거리는 사이 왠지 뺨이 붉어졌다. 당신은 솔직한 사람이죠? 솔직한 사람이라면 제 일기를 모두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절 비웃지 않는 거죠. 당신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시마무라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감동을 받아 그렇다. 나만큼 솔직한 인간은 없다는 느낌이 들자 더 이상 고마코에게 억지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마코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여관 출장소에서 주인이 나와 개표를 알렸다. 칙칙한 겨울 복장을 한 이고장 사람 4-5명이 말없이 내리고 탔을 뿐이었다. 플랫폼에는 들어가지 않을래요. 안녕. 하고 고마코는 대합실 안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기차 안에서 바라보니까 초라한 한촌 과일 가게의 뿌연 유리상자 속에 이상한 과일이 달랑 하나 잊혀진 채 남은 것 같았다.
기차가 움직이자마자 대합실 유리가 빛나고 고마코의 얼굴은 그 빛 속에 확 타오르는가 싶더니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바로 눈 온 아침의 거울 속에서와 똑같은 새빨간 뺨이었다. 시마무라에게는 또 한 번 현실과의 이별을 알리는 색이었다. 국경의 산을 북쪽으로 올라 긴 터널을 통과하자 겨울 오후의 엷은 빛은 땅 밑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다. 낡은 기차는 환한 껍질을 터널에 벗어던지고 나온 양 중첩된 봉우리들 사이로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산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었다. 이쪽에는 아직 눈이 없었다. 개울을 따라 이윽고 너른 벌판으로 나오자 신기하게 깎아지른 정상으로부터 완만하고 아름다운 사선이 멀리 산기슭까지 뻗어내린 능선 위에 달이 떠올랐다. 들판 끝 단 하나의 볼거리인 그 산의 온전한 모습을 10개 노을진 하늘이 짙은 남빛으로 선명하게 그려냈다. 달은 아직 흐릿하여 겨울밤에 차고 깨끗한 느낌은 없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이었다. 산자락에 펼쳐진 들판이 거침없이 좌우로 드넓게 뻗어나가 강가에 거의 닿을 만한 지점에서 새하얀 수력발전소 같은 건물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황량한 겨울 차창 밖에서 어슴풀에 저물어갔다. 창은 스팀 온기로 흐려지기 시작하고 밖을 흐르는 들판도 어둑해짐에 따라 다시 승객 모습이 유리창에 반쯤 투명하게 비춰졌다. 그때의 저녁 풍경 거울의 장난이었다. 도카이도 선과는 달리 너무 오래 사용하여 낡고 색이 바랜 구식객차가 서너 차량 정도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다. 전등도 어둡다. 시마무라는 뭔가 비현실적인 것을 타고 시간도 거리감도 사라진 채 덧없이 몸이 실려가는 듯한 방심 상태에 빠져들자 단조로운 차량의 울림이 그녀의 말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들은 짧게 뚝뚝 끊어지면서도 여자가 힘껏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인 탓에 듣기 괴로울 정도였기 때문에 그가 잊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멀어져가는 지금의 시마무라에겐 여수를 돋우는 데 불과한 이미 멀어진 소리였다. 바로 지금쯤 유키오는 숨을 거두고 말았을까? 무슨 까닭인지 완고하게 돌아가지 않더니 고마코는 유키오의 임종을 지켜보기는 했을까? 승객은 기분 나쁠 정도로 적었다. 50살가량의 남자와 얼굴이 붉은 처녀가 서로 마주보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통통한 어깨에 검정 목도리를 두른 처녀는 마치 타오르는 듯한 멋진 혈색을 띠고 있었다. 가슴을 내밀어 열심히 듣고 즐거운 듯 응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긴 여행 중인 것 같았다. 그런데 제사공장 굴뚝이 보이는 정류장에 오자 늙은이는 당황해하며 선반에 올려놓은 버들고리를 내려 창에서 플랫폼 밖으로 떨어뜨렸다. 그럼 2년이 있으면 다시 봄새. 처녀에게 말을 남기고 기차에서 내렸다. 시마무라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자신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더욱 여자와 헤어지고 가는 길임을 실감했다. 두 사람이 그저 우연히 합승한 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남자는 행상인쯤 되리라. 나방이 알을 쓰는 계절이니까 양복을 옷걸이나 벽에 건채 두지 말라고 도쿄의 집을 나설 때 아내가 말했다.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관방 처마 끝에 매단 장식등에는 옥수수 빛깔의 커다란 나방이 67마리나 착 달라붙어 있었다. 옆방 옷걸이에도 작지만 몸집이 통통한 나방이 앉아 있었다. 창문에는 아직 여름용 방충망이 쳐져 있었다. 그 망에 나방 한 마리가 꼼짝도 않고 매달려 있었다. 노송나무 껍질 빛깔의 작은 깃털 같은 촉각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날개는 훤히 내비치는 엷은 녹색이었다.
여자 손가락길이만한 날개였다. 맞은편에 펼쳐진 국경의 산들이 석양을 받아 이미 가을빛을 띠고 있어 이 한 점 연녹색은 오히려 죽음과 다를 바 없었다. 앞뒤 날개가 서로 겹쳐진 부분만 짙은 녹색이다. 가을바람이 불자 그 날개는 얇은 종이처럼 하늘하늘 흔들렸다. 살아있나 싶어 시마무라가 일어나 철망 안쪽에서 손가락으로 퉁겨봐도 나방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먹으로 세게 치자 나뭇잎처럼 툭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가볍게 날아올랐다. 자세히 보니 반대쪽 삼나무숲 앞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잠자리떼가 흐르고 있었다. 민들레 솜털이 떠다니는 듯 했다. 산자락의 강물이 삼나무 가지 끝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흰쌀이 같은 꽃이 높다란 산중턱에 흐드러지게 피어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시마무라는 지루한 줄 모르고 오래 바라보았다. 실내탕에서 나오니 러시아 여자 행상이 현관에 걸터앉아 있었다. 이런 시골에도 다니는가 싶어 시마무라는 보러 갔다. 흔해 빠진 일본 화장품이나 머리핀 등속이었다. 마흔을 훌쩍 넘은 듯 얼굴은 잔주름으로 지저분해 보였는데 엿보이는 굵은 목덜미 언저리가 희게 번들거렸다. 어디서 왔소? 하고 시마무라가 묻자 어디서 왔소? 나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러시아 여자는 대답을 찾지 못해 펼쳐놓은 물건들을 거두며 생각하려 애썼다. 불결한 천을 두른 듯한 스커트는 더 이상 양장이라는 느낌도 사라졌는데 일본적인 것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커다란 보따리를 등에 지고 돌아갔다. 그래도 구두는 신고 있었다. 함께 지켜본 여관 안주인을 따라 시마무라도 사무실로 가니 화롯가에 덩치 큰 여자가 뒤로 돌아앉아 있었다. 여자는 옷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검정 예복을 입고 있었다. 스키장 선전사진에서 연애복에다 무명 눈바지를 입고 스키를 신은 채 고마코와 나란히 서 있어서 시마무라도 낯이 익은 게이샤였다. 넉넉하고 듬직해 보이는 나이든 여자였다. 여관 주인은 화로에 부젓가락을 걸쳐놓고 큼직하니 둥근 만두를 굽고 있었다. 이거 하나 드시죠. 축하 선물이니까 심심풀이로 맛보세요. 아까 그 사람이 그만두는 겁니까? 예, 좋은 게이샤던데요. 기한이 다 차서 인사하러 온 거죠. 잘 나가던 아이였습니다만. 시마무라가 뜨거운 만두를 불어가며 한 입 베어물자 딱딱한 껍질이 묵은 냄새로 약간 시큼했다. 창밖은 빨갛게 익은 감에 저녁 해가 비치는데 그 빛은 천장에서부터 길게 화로 위로 늘어뜨린 고리의 대나무 통에까지 파고들 것 같았다. 엄청 긴 갈대군요. 하고 시마무라는 놀라 언덕길을 보았다. 짐 지고 가는 할머니 키보다 좋기 2배나 된다. 긴 이삭이었다. 저건 억새인걸요. 억새라고요? 철도청 온천 전람회 때 휴게소인가 찻집인가를 만들어 억새 지붕을 이었습죠. 잘은 몰라도 도쿄의 어떤 분이 그 찻집을 몽땅 사들였다는군요. 억새군요. 하고 시마무라는 한 번 더 혼잣말하듯 중얼거리고는 그렇다면 산에 핀 건 억새로군요. 쌀이 꽂힌 줄 알았습니다. 시마무라가 기차에서 내리자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산의 흰 꽃이었다. 경사가 가파른 산 중턱에서 정상 가까이 사방 가득 흐드러지게 피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산 위에 쏟아져 내리는 가을 햇살을 방불케 해 아 하고 감동에 젖었던 것이다. 그걸 흰쌀이로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는 억새의 거칠고 사나워 보이는 모습은 먼 산을 우러르는 감상의 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큼직한 다발은 그것을 지고 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가린 채
언덕길 양쪽 절벽 위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냈다. 억센 이삭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10촉짜리 등이 켜진 어둑한 옆방에서 오동통한 그 나방이 까만 옷걸이에 알을 쓸며 걸어다녔다. 처마 끝의 나방도 파닥거리며 장식 등에 몸을 부딪히고 있었다. 벌레들은 한낮부터 울어댔다. 고마코는 약간 늦게 왔다. 복도에 선 채 똑바로 시마무라를 응시하며 뭐 타러 왔어요? 이런 데를 왜 왔죠? 당신 만나러 온 거야. 마음에도 없는 말씀.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 그러고는 앉으면서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라앉혀 이제 배웅하는 건 싫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알았어. 이번엔 조용히 돌아갈게. 싫어요. 정류장을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물론 죽었죠. 당신이 배웅하는 사이?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배웅하는 게 그토록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2월 14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이제 당신 말은 안 믿을 테니 상관없어요. 2월 14일에는 새쫓기 축제가 있다. 눈지방답게 아이들을 위한 연중 행사이다. 열흘쯤 전부터 마을 아이들은 집신으로 눈을 꼭꼭 밟아 그 눈판을 2자 정도 되게 자른 뒤 여러 개를 이어쌓고 눈집을 만든다. 세 칸마다 사방 높이가 10자나 되는 눈집이다. 14일 밤은 집집마다 금줄을 얻어와 눈집 앞에서 환하게 모닥불을 피운다. 이 마을의 설날은 2월 초하루여서 금줄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눈집 지붕에 올라가 서로 밀치락달치락 새쫓기 노래를 부른다. 그런 다음 눈집에 들어가 등을 밝히고 거기서 밤을 새운다. 그리고 15일 새벽에 한 번 더 눈집 지붕 위에서 새쫓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바로 이 무렵은 눈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인지라 시마무라는 새쫓기 축제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전 2월에 고향에 갔었어요. 장사는 쉬었죠. 꼭 오실 줄로 믿고 14일에 돌아왔어요. 좀 더 느긋하게 간병하고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아픈가? 선생님이 항구에 나가셨다가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제가 마침 고향에 있을 때 전보가 와서 간호를 했어요. 괜찮아지셨나? 아니요. 그거 참 안 됐군. 하고 시마무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듯 또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듯 말하자 아니에요. 하고 고마코는 갑자기 얌전하게 머리를 흔들고 손수건으로 책상을 털어내며 지겨운 벌레들. 탁자에서 다다미 위로 쬐끄만 날벌레들이 부스스 떨어져 내렸다. 작은 나방 여러 마리가 전등 주변을 맴돌았다. 방충망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나방들이 다닥다닥 내려앉아 청명한 달빛을 받고 있었다. 배가 아파, 배가 아파요. 하고 고마코는 양손을 오비 사이로 쑥 질러넣더니 시마무라의 무릎에 엎드렸다. 옷깃이 들려진 화장기 짙은 목덜미로도 모기보다 작은 벌레가 바로 떼지어 떨어졌다. 순식간에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꼼짝 않는 것도 있었다. 목덜미깨가 작년보다 살이 쪄 기름기가 올라 있었다. 21가 되었구나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그의 무릎에 따스한 습기가 전해져 왔다. 사무실 사람들이 고마짱 동백실에 가봐 하고 싱글거리는 거예요.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언니를 기차로 배웅하고 돌아와 푹 자려고 했는데
여기서 연락이 왔다잖아요. 피곤해서 웬만하면 거절할까 생각했죠. 어젯밤 너무 마셨거든요. 언니 송별회였어요. 사무실에선 웃기만 할 뿐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군요. 1년 만이에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인가요? 그 만두는 나도 먹었어. 그래요? 하고 고마코는 가슴을 일으켰다. 시마무라의 무릎에 눌려있던 부분만이 발개져 갑자기 앳된 얼굴로 보였다.